최근 불어닥치는 본격적인 리메이크붐을 타고 마법기사 레이어스가 리메이크된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1994년에 공개되었으니 무려 30년 만인가요? 30년이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직장 신입사원, 경우에 따라선 귀여운 아이를 안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레이어스의 리메이크는 여러모로 주목받는데요. 우선 최근엔 리메이크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게 크죠. 픽사의 CCO인 피트 닥터 감독도 앞으로 후속작 위주로 개봉해서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 말했듯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공 사례가 줄면서 안전한 리메이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스가 단순히 안전해서 주목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일본의 유명 창작 집단 클램프의 초기 작품으로 1993년부터 3년간 나카요시에 연재된 만화입니다. 1부가 3권, 2부가 3권으로 발매되었으며 장르는 로봇이 등장하는 이세계물인데 이 작품이 나온 시기, 당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런 작품이 마동왕 그랑조토밖에 없죠? 그런데 그랑조토와는 달리 레이어스는 소녀 만화입니다. 즉 소녀 만화지에 로봇물을 연재한 건데 보통 여성들이 로봇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왜 하필 로봇이냐? 이유는 당시 순정 만화 잡지에 아무도 로봇을 실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요. 소녀 만화에 등장한 로봇, 좀 특별할 수는 있겠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 작품이 명작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작품의 매력을 제가 설명해보자면 어린이 시청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어른이 봐도 절대 유치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모든 클리셰를 훌륭히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셰는 예측 가능한 진부한 표현, 설정이나 상황을 말하는데 보통 초보 작가들은 이런 클리셰를 비틀어 신선함을 불어넣으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10중 8구 클리셰를 비튼 캐릭터가 이야기 진행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 작가들이 클리셰를 함부로 못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클리셰는 다 비틀었음에도 이야기가 아주 매끄러워요. 30년이 지난 작품이니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못 박아두자면 이번 영상도 언제나처럼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이 작품은 현실 세계에서 세피로라는 이 세계로 불려간 3명의 마법기사가 세피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덤프트럭에 치여서는 아니고요. 빛에 휘말려서 가지요. 세피로에는 기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기둥에 생각이 없으면 세피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세피로의 기둥인 에메랄드 공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그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마법기사를 소환한 거죠. 여기서 이 작품에 특별한 점이 드러나는데요. 왜 굳이 외부에서 불러온 걸까요? 일본엔 히토바시라라는 것이 있는데 풀이하자면 사람 기둥이란 뜻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죠. 즉 히토바시라는 산제물입니다. 이런 제물은 꼭 일본만 있던 건 아니에요. 꽤 여러 국가에서 행해진 것이었는데 모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상당수의 문명에서 제물이 사라진 계기는 내부의 각성이 아닌 외부 세력의 압력이랄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내부의 고인물을 내부의 구성원들이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이는 레이어스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모험물에선 최종 보스로 인격체가 나오는 반면 이 작품의 최종 보스는 세피로란 세계 그 자체죠. 악한 사람이 세상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인을 만드는 상황,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유지조차 될 수 없는 사회. 우리가 살면서 개혁을 시도할 때는 이권이 얽히지 않은 외부 사람을 불러오잖아요. 그녀들은 그래서 선택당한 것이죠. 이렇던 이 작품은 외부의 형태는 평범한 마법소녀물이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 부조리를 개혁할 수 있는가? 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조화가 잘 맞으니 어린이가 봐도 재밌고 어른이 되어서 봐도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소재도 재미있는데요. 이 작품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마법소녀물 같지만 정작 내부는 클리셰의 파괴 그 자체예요. 이야기의 중심이 클리셰 브레이커니 나머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법소녀물에 로봇물을 섞은 것도 그렇고 사람의 뒤통수 후려치는 반전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건 애니메이션도 계승한 요소인데요. 곱디 고운 에메랄드 공주의 성우는 오가타 메구미, 우리가 잘 아는 이카리 신지 성우로 굵은 톤의 중성적인 목소리로 유명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세프로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속출했죠. 또한 3명의 마법기사들의 설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히카루는 아버지를 검도로 이길 정도로 실력과 재능이 뛰어난데 아버지는 세 아들보다 딸이 더 강한데 충격을 받고 수행을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기존엔 아들에게 져서 가출했다면 이번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딸이 계승할 판이라 가출했다는 식으로 기존의 클리셰를 한 차례 더 비튼 것이죠.
우미의 경우에는 부잣집 딸로 나오는데요. 기존 작품에서 부잣집 딸들은 세상 속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성격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달까 배려심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미의 경우에는 확실히 부잣집 딸이긴 하지만 상황 파악을 한 후에는 주변을 잘 배려하고 리더십도 훌륭하게 보이죠. 게다가 당시엔 희귀했던 부잣집 딸 개그 캐릭터 이후 부잣집 캐릭터의 클리셰를 깨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나중엔 정신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작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죠. 후우는 안경 캐릭터인데요. 보통 안경 캐릭터는 얌전하고 상냥하고 소심한 경우가 많지만 후우는 배려심은 확실히 있는 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 말은 다한 성격이고 또한 성격이 의외로 털털합니다. 이 작품은 마법소녀를 비롯 클리셰를 깨는 캐릭터가 많달까 깐깐히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클리셰를 파괴하고 있어요. 보통 작품은 클리셰를 깬 캐릭터 한 명이 작품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은 클리셰 버스터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야기가 흔들리지 않으니 참 희한하단 말이죠. 물론 이 작품이 무조건 뒤틀어서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설계가 좋아요. 클램프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름인데요. 이 작품의 캐릭터의 성, 이름은 레이어스를 제외하면 전부 일본에서 발매된 차종 메이코였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지도 높은 이름을 써서 진입장벽을 낮춘 거죠. 문제는 차종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은 시점에서 단종되는 바람에 일본 현지에선 레이어스의 저주란 말이 돌기도 했다네요. 이 작품은 처음 기획될 때부터 게임화와 애니메이션화가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연재된 다음 해인 1994년에 총 49화로 제작되었죠. 다만 잡지 인터뷰에 의하면 작품의 매출도 좋고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좋았지만 시청률은 9.4%로 기대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니 여보시오, 그 정도면 됐지 대체 뭘 기대한 겁니까? 요즘 기준이면 대박 아닌가요? 애니메이션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오리지널 요소죠. 원작은 총 6권인데 애니메이션은 총 4쿨에 3편에 OVA까지 있단 말이죠. OVA는 사실상 다른 형태의 리부트지만요. 이 작품 만화만으론 49화를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원작에 없던 이야기도 들어가고 캐릭터 간의 서사가 추가되는 등 대대적인 보완을 했으며 종반부의 전개는 아예 오리지널 스토리로 나갑니다. 문제는 원작을 다 뜯어고친 셈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찬반 양론이 굉장히 거셌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18화까지는 원작자의 검수를 받았고 19화부터는 클램프의 오오카 나나세가 직접 각본을 맡았으며 종반부의 오리지널 스토리도 오오카 씨의 작품이니 결국 원작자의 스토리로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단 일본 쪽에선 일종의 도시 전설이랄까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프레세아는 원작에선 생존하지만 애니판에선 사망하죠. 그런데 이게 각본가의 독단이었다는 루머가 있어요. 오오카와 나나세 씨와 감독인 히라노 토시키, 당시엔 히라노 토히로라는 이름을 썼는데 1995년에 출간된 레이어스의 각본집에 실린 두 사람의 인터뷰에 프레세아의 죽음이 괴로웠다, 끝까지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작품은 18화까지는 일본의 극작가 마루오 케이코, 나카무라 오사무가 맡았지만 19화부터는 18화까지는 감수마하던 오오카와 나나세 씨로 교체되었는데 이 작품의 일부는 20화까지란 말이죠. 한 파트 진행 도중에 각본가를 교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루머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게다가 옛날엔 시즌제도 없었거든요.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리메이크판에선 프레세아가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만화가와 애니 각본가 간의 충돌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레이어스 이후 클램프는 직접 애니메이션의 각본까지 담당하게 되지요. 각본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단 말만 들으면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작품은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에요. 클램프에는 징크스가 있었죠.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다 망한다. 세계관이 은근히 복잡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전 범인을 자크로 보고 있어요. 클램프의 만화는 그림의 이미지로 분위기를 전달하는지라 도쿄 바빌론이나 X 등의 경우 상당수의 페이지가 일러스트급인데 이걸 그대로 애니메이션화하면 작업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니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클램프의 원더랜드나 더블S 같은 단편이 아니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원작을 강하게 손대는 꽤 위험한 선택을 했는데요. 한여름 만화판에선 여성적으로 디자인된 로봇들이 애니판에선 작업량을 줄이고 액션의 박력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바꾼 건 아니죠. 감독인 히라노 토시키도 이쿠사나 단가요로 유명하지만 야마네 리히로는 오바리 마사미와 함께 슈퍼로봇의 거장으로 꼽히죠. 한자 이름만 보면 누구나 아는 메카닉계의 거장입니다.
마법기사가 주인공인 작품이라 로봇 액션은 적지만 그 적은 전투씬이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문제는 비교 대상이 바로 다음에 방영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 문제지만요. 로봇 전투씬만이 아니라 이 작품은 다른 부분도 미덕이 많습니다. 당시 TV 애니메이션이 스토리를 무책임하게 늘리는 성향이 있던 반면 레이어스는 오리지널 각본의 평이 대단히 높습니다. 단순히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작에선 평이하게 전개되는 사건을 자세히 연출하고 캐릭터의 심상을 깊이 있게 묘사하여 드라마성을 높였죠. 그래서 에메랄드 공주의 비극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조연들의 서사에 깊이를 더했죠. 페리오, 아르시오네 등은 만화에선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판에선 복합적인 캐릭터성을 부여하여 그들과 엮이는 자가트, 후의 캐릭터성과 드라마를 더욱 살렸고 나중엔 노바, 데보네아 등의 캐릭터를 추가하여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묘사하여 깊이를 더했죠. 특히 노바는 히카루가 세피로에 남긴 부정적인 감정이 낳은 어둠의 존재라 작품과 캐릭터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했으며 또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피로를 잘 표현하는 캐릭터이기도 했죠. 그 외에 세피로 이외 국가들의 행동도 바꾸었는데 이것이 기둥이 없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세피로란 국가의 성격을 부각시켜 기둥이란 시스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지 타인을 희생시켜서 유지되는 사회가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 훌륭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래와 음악도 훌륭한데요. 1기 오프닝은 1분 32초임에도 당시 애니메이션 2화분의 셋러가 사용되었으며 이 퀄리티가 워낙 뛰어나서 1995년 세턴판 게임이 발매되었을 때는 용산의 매장들이 죄에다 이 게임의 오프닝만 틀어대고 있었죠. 참고로 이를 감독한 사람은 실력은 업계 최고지만 예산도 많이 쓰기로 유명한 오바리 마사미입니다. 오바리 씨의 스케줄 문제로 인해서 히라노 씨와 야마네 씨가 들어온 것이죠. 또한 3기 오프닝은 요즘 같으면 CG로 처리했겠지만 당시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벚꽃이 흩날리는 연출, 물에 파문이 있는 연출 등을 전부 셀화로 처리하는 바람에 동화수가 무려 6,000매를 겁니다. 제작 비용에 의하면 사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었지만 이상하면 스태프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단념했다네요. 여하튼 사실상 미완성이기 때문에 망토 등이 움직이는 연출은 포기했다고 하네요. 또한 음악의 경우 1기 오프닝인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은 오리콘 차트 기준 약 109만 장 팔리는 데이트를 쳤죠. 베스트판 앨범은 버릴 곡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준수한 작화, 다양한 서사를 가진 캐릭터, 그리고 2부가 좀 지루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스토리 덕에 이 작품은 작품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청률은 낮았지만 2차 매체, 캐릭터 상품의 매출도 상당했죠. 이 작품의 성공 덕에 클램프의 입지는 더욱 올라갔으며 매다하우스가 만든 차기작인 카드캡터 사쿠라의 애니메이션은 인기를 넘어 아예 사회현상까지 일으키는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리메이크판을 제작하는 업체는 톰스 엔터테인먼트인데 과거 작품을 만든 회사와 이름은 다르지만 2000년에 회사 이름을 바꾼 것일 뿐 사실은 같은 회사입니다. 8, 90년대 작품의 리메이크는 제작사를 바꾸는 바람에 당시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그대로 쓰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꽤 많았지만 이번엔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각본이 바로 오카와 나나사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점, 원작을 맡은 이시다 아즈코는 최근 화풍이 바뀌어서 더 이상 예전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는데요. 리메이크 PB 영상에서 얼굴을 안 보시더군요. 왜일까요? 이 작품은 1997년 SBS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1998년 일본 문화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각종 심의기구는 외색, 폭력, 선정성을 이유로 일본 콘텐츠를 규제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아 방영이 연기되었는데 그 바람에 스케줄이 빈 성우인 정경영 씨가 남편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에 휘말려서 불기에 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아주 슬펐었죠. 이후 우여곡절 끝에 방영은 되지만 너무 삭제가 많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이 원판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명작이었고 지금 블루레이를 봐도 마스터링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요즘 애니메이션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리메이크 작품 중에서 유난히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